자, 오늘 시간은 2부입니다. 2부. 2부는 금융론부터 진행된다는 거. 자, 바로 봅시다. 음. 자, 우리 79페이지, 강의 노트 79페이지 보면, 야, 금융의 분류가 나오죠. 금융의 분류. 그 중에서 당연히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구분하는 거,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 1차 시장. 그 다음에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2차 시장. 자, 그리고 또 요런 것도 나왔죠. 우리 시험에는. 영목이지. 영목이지. 영목이지가 나오면 뭐가 떠야 돼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항상 조금씩 조금씩 대출을 받고 마지막에 상환을 하는 형태니까 항상 대출 잔액이 점점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죠. 그래서 대출 잔액이 일반 대출과 다르게 늘어난다라는 형식으로 영목이지 나오면 주택연금을 또 올려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금융의 위험은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우리가 변동금리 상품이죠. 이 변동금리 상품이 왜 등장했느냐. 요 정도 취지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암기 코드가 있잖아요. 은행이 나오고 은행이 나오고 뭔가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변동금리 상품. 요게 있는 1, 2, 3, 4번. 그리고 조기 상환이요. 조기 상환이요. 조기 상환이요는 우리 시험 희한하게 이상하게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조기 상환이요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특히 밑에 연어. 자, 그 다음에 대출 금액과 관련되는 요 기준, 계산 문제보다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요새 계속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DTI, DSR이 나왔죠.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DTI와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평가하는 어떤 지표이다. 근데 시험에 대출 금액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험을 내면 그냥 피부에 쏙쏙 와 닿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DTI와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위험을, 대출 금액이 아니라 위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DTI,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또 달라 보이는 거죠. 아니, 위험을 평가하든 대출 금액을 평가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소득이 중요한 거지, 소득. 차입자 연소득. 그리고 LTV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평가하는 지표고 반드시 기억 좀 해줘야죠. 자, 그리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요 잔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오죠. 작년에 잔금 계산 문제가 또 나왔단 말이야. 또 나왔어. 이 잔금 비율은 잔금을 구하라는 문제나 잔금 비율은 쉽다고. 원리금을 찾고 대출 금액의 저당상수 곱해서 원리금을 찾고 그다음에 잔금은 미상환 원리금이니까 미상환 원리금을 그냥 현재 가치만 하면 되는 구조다는 거. 수식도 여러 번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요새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대출의 상환 방식. 작년에 계산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 문제 조심하셔야 돼. 이론 문제보다는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대출의 상환 방식도 주의해야 될 거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물어보면 원리금 균등 나오면 반드시 뭘 물어본다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원금의 크기가 느냐 주냐 묻는 거라고. 원금의 크기가. 그러니까 요즘은 요 박스에서 3번 지문 2번하고 요 3번 지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마지막인 원리금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박스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 방식 저 미래로 갈수록 점점 원리금을 증가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평가가 시험에서는 요 부의 상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의 상환. 그리고 나머지는 상환 방식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듀레이션. 자, 듀레이션은 가중평균 상환기간 또는 가중평균 회수기간.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기간,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환기간인데 실질적인 상환기간이라고 의미하면 되죠. 그래서 빚을 빠르게 갚는 원금균등이
실질적인 상환 기간은 가장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체증시 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천천히 갚는 거니까 듀레이션이 실질적으로 길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요새는 DTI를 함정으로 잘 내고 있죠. TTI 크기, 이게 요 문제예요. 자, 요런 일반적인 강의 노트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기출 지문에다가 갑자기 DTI 크기를 물어본다고. DTI 크기. 그럼 벙치는 거죠. DTI 크기? 항상 DTI는 원리금의 크잖아요. 원리금의 크기를 의미하잖아요.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DTI가 크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한다. 원리금이 크다 이렇게 세 글자 DTI 세 글자 원리금 이게 연산 코드고. 그다음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요새 매년 출제된다. 매년 출제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뭐가 잘 나옵니까?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암기 코드 어려운 건 아니죠. 뭐 MPTS 하면 투자자가 다 갖고 MBB B자만 있으면 발행자가 다 갖고 그 다음에 MPTB 혼합형은 손은 누가 가져가고 발행자 그리고 현금과 조기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조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골에 갈 때 현금과 조기를 들고 가는 사람은 투자자라는 거, 발행자는 소유권이고 요 정도. 그리고 중개사 시험하고 평가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내용들이 요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박스. 특히 MBB가 어려운 게 잘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과 담보라든지 원리금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어떻게 연구해. 그러니까 MBB가 대부분 나오니까 MBB로 치면 발행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발행자가 모든 걸 부담하는 거니까 발행자가 뭘 해야 된다. 발행자가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면 옳은 지문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항상 실질형과 명목형의 차이하고 수치 5억, 3억, 70억, 50억 이런 거. 작년에도 우리 시험이 나왔죠. 제가 33회를 안 적었네. 작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시험에 여기 나왔죠. 여기 자산의 구성. 요요 맨 마지막에 자산의 구성.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으로 구성하고 이 중에 70% 이상은 반드시 실물인 부동산이어야 한다. 요 70%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 지금 여기 글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형광펜으로 칠한 게 있잖아요. 요거. 여기 보면 기업 구조 조정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자, 우리 시험에 가끔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 특수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법규가 뭡니까? 그러면 주식의 공모, 주식의 분산,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 자산의 처분이야. 그래서 연산 코드가 찌읒이야. 찌읒. 주식 공모 이게 바로 요놈 30% 이상은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주식의 분산 찌읒은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구성은 바로 이거요. 80%. 그리고 여기에는 자산의 처분은 나와 있잖아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된다. 주식의 공모, 주식의 분산,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된 규정하고 자산의 구성, 자산의 처분, 요 기업 구조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프로젝트 대출, 주택연금 다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 작년에 요 놈이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런데 저는 프로젝트 대출이 나올 때가 됐어. 프로젝트 대출. 그리고 주택연금이 이제 한물 같지만 최소한 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정도는 암기하고 가야겠죠. 자, 그럼 이제 금융등 계산 문제인데 금융등 계산 문제 첫 번째가 대출 금액인데 보세요. 우리 시험은 요게 지금 1번과 2번이 중개사 시험의 대표적인 대출 금액 구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뭐가 나옵니까? 희한하게 요런 게 나온다. 요거 1번 92페이지에 있는 1번. 이게 대출 금액 구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는 분이 많다고. 여기 봐. 부동산 가격 확대 좀 해볼까요? 자, 매매 가격을 주고, 이게 부동산 가격을 주고, 대부 비율을 찾으세요 했으니까, 우리가 뭐만 찾으면 돼요? 대출 금액만 찾으면 되잖아요. 대출 금액만. 그러니까 결국 대출 금액 구하는 문제죠. 그리고 뭘 주고? 이렇게 부채 감당률 주고, 대출 금액을 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랑 똑같니? 뭐랑 똑같니? 요, 앞에 이제 있는 요 2번 문제랑 똑같은 거죠. 2번 문제. 뭐 주고, 여기? 부채 감당률 주고, 부채 감당률 주고 대출 금액 찾으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을 해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요 잔금 구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잔금이 지금 3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대출 금액과 관련된 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자, 그리고 강의 노트에는 가장 정형적인 대출의 상한 흐름 요 문제를 넣어놨는데 반드시 우리 시험 풀어보고 가야 된다. 우리 시험 두 문제 있어. 딱 두 문제. 우리 시험. 예? 우리 시험 딱 두 문제. 두 문제 있는데 전부 다 거치기간을 집어넣었다. 거치기간. 거치기간으로 어떻게 우리 시험 응용을 하고 있느냐. 같이 꼭 풀어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이 개발의 이해는 또 한 문제 나왔네요. 개발 이해. 요거 의미가 항상 이 중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는 거. 자, 그리고 개발의 단계 아예부터 근검마 물어본 지가 벌써 5년째예요. 요거 두 문자 암기 안 하는 분 없겠죠. 아예부터 근검마 암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발의 요 타당성 분석이 지금 매년 출제된다고 지금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출제되는 건 요 시장성 분석이란 말이에요. 시장성 분석. 그리고 요 시장성 분석과 관련된 기출 지문이 요 아래에 있다고요. 요. 그러니까 뭐 지역 경제 시장 분석 뭐 이런 거 모르더라도 최소한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또 우리 민감도 분석, 투자의 민감도 분석.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이런 게 나옵니다.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 항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 타당성이면 법률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경제적 타당성이면 경제와 관련된 수익, 비용, 수요, 공급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물리적 타당성은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분석이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경제 기반 모형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 분석. 근데 이게 이론 문제로 나오진 않고 대부분 요 입지계수를 산정하라는 요 문제가 나오죠. 올해 계산 문제 입지계수 준비해야 된다. 계산 문제 입지계수 준비해야 된다. 자, 개발의 방식은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공용 개발의 방식,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구분하는 거. 특히 보류지, 무슨 채비지에 대한 용어 정리. 그리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온 기출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개발의 방식을 보면 민간 개발하고 민자 사업 방식이 있는데, 이 민간 개발은 초창기 때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시험을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요 민자 사업 방식 BTO, BTL 요 구분하라는 거 이게 우리 시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다 해서 민간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네 가지 정도 여기에 있는 요 박스. 자, 첫 번째 1번, 2번은 대물 변제냐, 공사비 지급형이냐. 그다음에 3번, 4번은 위탁형. 그다음에 5번, 6번, 7번은 요 신탁형. 요건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올해는 저기 너무 급하게 지금 출판사가 출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오타까지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자 BTO 방식이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T가 돼야 되는데 O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BTL이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또 T예요. T인데 지금 O라고 지금 돼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봐요. 음.
출제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지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뭔가 선별을 하러 갈 때도 있는데 요령이 BTO, BTL 아니면 뒤를 뒤집어 놓은 BOT, BLT야. 그러니까 BTO가 아니라 BOT, BTL이 아니라 BLT야. 이게 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뒤에 꼬랑지만 좀 보시라는 거야. 운영권을 끝에 O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BTO겠지. 끝에 L로 끝나면 BTL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을 봐요. 2번. 자, 이렇게 양도로 끝납니다. 양가로 2번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T로 끝나. 뻔하지. BOT냐? BLT냐?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을 좀 해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요 BOO 방식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거 꼭 챙겨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민간 사업이 민간 개발이 시험이 자주 안 나온다고 안 보면 안 된다고. 너무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 됐다고요. 자체 개발이냐, 지지 공동 사업이냐 이것까지. 자, 그다음에 관리론도 지금 매년 출제되고 있죠. 최근에는 뭐 요 시설 관리하고 요 자산 관리 구단은 요거라. 그다음에 관리 방식,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요 두 개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요 복합 관리, 기술적 관리냐, 경제적 관리냐, 법률적 관리냐는 지문 한두 개씩이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결국 뭐 다라는 소리네. 자, 그런데 주의. 우리 평가자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요놈이 잘 나와요. 건물의 생애주기. 우리가 흔히 두 문자를 전신, 안높해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밑에 기출 요거 하나 넣어놨어요. 기출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건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건물의 내용연수 이런 게 나와요. 건물의 내용연수. 근데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없잖아요. 이 건물의 내용 연수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 우리 페이지에 139페이지야. 139페이지 보면 감가 수정항이 있어요. 이게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가 수정,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거랑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왜? 물리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감가로 버티는 기간이고 기능적 내용 연수는 기능적 감가로 뭔가 만들어낸 내용 연수고 뭐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제적 감가랑 감가로 만들어진 내용 연수니까 요거 두 개가 일맥상통한다는 거 꼭 확인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마케팅도 잘 나옵니다. 항상 키워드 중심이죠. 특히 요거 시장 점유, 공급자 중심, 고객 점유, 소비자 이론. 요 중개사 33회. 중개사 작년에는 정답이 요놈이죠. 시장 점유를 주면서 소비자 이론, 소비자 행동을 분석했다고. 그러면 틀리지. 이런 것들 좀 잘 보고. 그다음에 STP, 4P. 뭐 이런 거 틀려갖고 오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다음에 아이다. 요새 아이다의 순서도 잘 물어본다는 거. 아이다의 순서도 잘 물어본다는 거. 자, 이번에 중개죠. 중개는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오죠. 중개는 반드시 두 문제. 그런데 작년에 요 중개 계약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중개 계약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 본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좀 확인해. 여기에 있는 내용만. 중개는 낼 게 없단 말이에요. 두 문제씩은 어디서. 그러니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좀 뭐가 많이 나올까? 용어 정리 나올 때가 됐다고, 용어 정리. 용어 정리. 특히 어떤 용어? 5번, 6번. 소속 공인중개사냐, 중개, 보존이냐, 요거. 그 다음에 우리 33회는 요놈이 나왔죠. 요거.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그러니까 중개 계약의 종류와 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 나왔는데 이의신청 걸렸잖아요. 이의신청. 요 내용이 지금 들어가서 전부 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이었죠. 수정을 끝까지 못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걸 좀 봐야죠. 나머지 걸. 그런데 지금 요 두 개가 32회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반드시 요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경업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요 금지행위에서 항상 함정으로 나오는 게 경매, 공매.
경매나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중개업자들이 언제든지 금지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그다음에 금지 행위, 이건 반드시 세 개는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뭐 학자들마다 뭐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게, 예, 여기 권리 분석의 의미, 협의, 광의, 최광의.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또는 권리 분석의 원칙 네 가지. 예,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단계, 단계. 자료 수집, 판독, 임장활동. 계속해서 지금 판독이 나오고 있잖아요. 판독. 그래서 이 원칙도 나올 때가 됐다. 이거 세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자, 에스크로 제도도 뭐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가 뭐 법제도화 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만 꼭 좀 기억을 좀 해줘요. 여기 있는 것만. 그리고 나머지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지. 자, 그리고 개발용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입지계수죠. 입지계수. 요게 최근의 추세예요. 뭔가 이렇게 빵꾸 뚫어놓고 A지역 X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해라. 뭐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라. 이거 틀려갖고 오면 안 되는 계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토지경제, 지리경제. 자, 여기는 지금 크게 네 파트잖아요. 지대이론, 도시구조이론, 공업입지, 상업입지. 그런데 여기가 중개사 시험은 여기가 각각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 특히 올해 작년 33회 시험은 네 문제나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평가사 시험은 여기서 딱 하나야. 딱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여력을,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요 표하고,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요 기출낸 내용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고. 확인. 그리고 우리 시험 지대 이론보다는 도시구조 이론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쉬운 거죠. 도시구조 이론은 쉬운 이론이니까. 자, 그리고 작년에는 요 베이버의 공업입지 또는 뭐 아이사드 뭐 오만 작가 있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작년 기출된 평가사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맞출 수 없다. 맞출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 비용 이론하고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베이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상업입지. 상업입지에 최근에 잘 안 나오던 내용이 요놈인데,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인데, 요새 잘 나온다. 우리 특히 중개사 시험에 올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중력 모형은 올해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고, 그러면 두 문제 정도죠. 두 문제 정도. 계산 문제 하나, 중력 모형 나오고, 이론 문제에서 종합 문제로 하나 나오고,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오타가. 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121페이지에, 아이고, 121페이지에 요 7번을 보면, 7번. 교통수단이 발달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이동이 쉬워지는 거죠. 공간의 이동은 공간의 이동 저해는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마찰 계수는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와야죠. 감소한다고 여기가 지금 증가한다고 지금 출판이 되어 있네요. 이건 제 실수네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상업입지 계산 문제는 뭐 여기에 있는 거 그 중에 뭐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계산 문제 잘 해보시면 되죠. 특히 최근에 지금 우리 시험은 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30회 나오고 30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편법이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6 여기 봐요. 이 박스에 보면 16만 명, 4만 명. 그럼 몇 대 몇이에요? 4, 4, 16? 4, 4, 16? 제곱을 항상 생각해야죠. 4, 4, 16, 2, 4. 4, 4, 16, 2, 2는 4. 4, 4, 16, 2, 2는 4. 그럼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2대 1.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이게 15kg죠. 15kg. 요 15kg를 3개로 나눠서 요쪽 2니까 요거죠. 요거. 요 정도의 상권의 경계가 있다는 거. 그냥 2대 1. 2대 1.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자, 감정평가의 기출이 요새 좀 많이 변화가 됐죠. 이런 기본적인 이론은 거의 나오지 않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나온다는 거. 그럼 자, 여기서부터 잘 보자. 자, 세 번은 뭐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 토지 특성 기재, 뭐 중로냐, 소로냐, 중로 각지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로 장방형이냐, 세로 장방형이냐. 그다음에 무슨 뭐 축사냐. 이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에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정리해 놨죠. 토지 특성 기재 그것도 하나 보고 그다음에 이론으로서는 가치와 가격의 구별 쉬운 거니까 한번 보고 가치 발생 요인도 나올 때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 개별 분석은 그냥 하나 주는 문제고 나오면 하나 주는 문제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의 생애 주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가격 원칙 중에 기본적인 거 여기에 있는 것만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만. 그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대부분 정답으로 나오는 건 연어. 뭔지 모르면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항상 정답이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 규칙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여기는 너무 많이 봐서 아, 우리 평가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여기는 그냥 달달 봐야죠. 그리고 감정평가 절차도 암기하죠. 최소한 4가지 기초, 대자. 그리고 시험에는 기본적 사항의 기본적 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확정합니까? 그럼 항상 암기가 아니라 이해할 건 의뢰인 너 누구냐? 대상 물건이 뭐냐? 그다음에 수수료와 실비는 이렇다. 이 3가지는 이해고 나머지는 목적,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2차에서 그렇게 암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암기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감정평가 방식에는 여기 보면 전부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뭐 거래사례 비교법은 나올 거 없고 요 공시가 기준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 자체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제조들 원가의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 다음에 요 감가 수정과 관련된 거 자, 요게 지금 하나가 중복일 거예요. 요거 없애도 돼요. 요거 중복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돼. 아무튼 요건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죠. 그리고 어, 우리 시험과 중개사 시험 다 최근에 갑자기 요놈이 나와요. 우리는 회계가 있으니까 내용연수법인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요새 다시 나와. 그랬더니 또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 꼭 확인하신다.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은 당연히 감정 평가에 관한 실무 기준 여기 있다. 직접 환원법, 그다음에 DCF법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반드시 봐야죠. 이게 2차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기출된 환원이율 기출 여기 싹 정리해 놨다고. 요건 꼭 봐야지. 그러니까 감가 수정과 직접 환원법에서 환원하는 환원율 이 2가지는 뭐 100%죠. 둘 중에 하나는 100%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 나올 때가 됐다. 왜? 작년에 요 시상가액 조정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뭐 시상가액 조정은 아니고 요게 다시 한번 나왔죠.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상 가격을 조정할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 올해는 꼭 확인하셔야죠. 뭐 가격 공시제도가 가끔 나오니까 여기다가 집어는 넣어져 있지만 이거 부관법의 영역이죠. 부관법의 영역. 자, 그리고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33회 이상
나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형태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응용될 수 있어요, 나오면. 근데 일단 작년에 거래사를 비교법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공시지가 기준법 뭐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근데 원가법은 나올 때가 됐다. 원래 작년이 지금 원가법이 나올 차례인데 수익환원법을 또 냈죠. 할인법, 직접환원법 또는 DCF법 두 개를 동시에 내버렸으니까. 예. 자,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매년 나오는 계산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거, 요거, 부채 감당률법으로 환원율을 산정하는 3번.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환원율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할인법이죠. 요건 올해도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가 제가 찍어준 내용이에요. 예, 찍어준 내용.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계산 문제는 우리 마무리 특강 때 활용했던 그 마무리 특강 자료로 내가 선별해서 다시 올릴 테니까 두 개가 카페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하고 항상 질문은 부동산 두루미 가로에 감정평가사라고 가로쳐져 있는 그 카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입니다.